교양이상 시청자 여러분,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미술 이야기를 좀 들고 와봤는데요. 바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포스트 인상주의 거장 폴 고갱 이야기입니다. 저는 한때는 정말 좋아했던 화가인 이 폴 고갱을 지금은 역대급 쓰레기 화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. 왜 그런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 자, 그럼 화려한 색채와 강렬한 화면 뒤에 가려진 폴 고갱의 충격적인 진짜 모습,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죠. 폴 고갱은 1848년 프랑스 파리에서 언론인 아버지와 지식인 가문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. 고갱은 어린 시절 일부를 페루에서 보냈는데요. 이 경험은 훗날 그의 색채 감각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. 고갱은 청년기에 선원과 해군으로 일을 했었고요. 또 이후 파리에서 증권 중개인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. 그러다 30대 중반부터 인상주의 화가들과 교류하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1880년대 초 전업 화가로 전향했죠. 한때 저는 고갱을 정말 좋아했었어요. 고갱의 색채는 대담하고 형태는 단순하지만 힘이 있거든요. 어릴 때 제 그림 스승님 중 한 분이 고갱의 색을 좀 분석해봐라 라고 할 정도로 이 고갱의 회화는 저에게 있어서는 좀 교과서 같은 존재이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그의 뛰어난 작품들 사이에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을 만큼의 추악한 이면이 숨어 있습니다. 한때 고갱의 팬이었던 제 과거가 부끄러울 정도이죠. 오늘은 세기의 예술가의 또 다른 얼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려 합니다. 앞서 언급했듯이 이 고갱은 원래 잘 나가던 증권 중개인이었어요. 그러다 1882년 경제공황으로 삶이 무너지고 갑자기 나는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가족을 버리고 파리로 떠납니다. 예술적 결단이었냐고요? 아니요. 무책임한 도피였습니다. 그의 아내와 5 아이들은 생계를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. 이게 지금은 남녀가 다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뭐 이런 분위기지만 그 당시 시대를 생각하면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었죠. 고갱은 이후에도 계속 가난한 천재 예술가 뭐 이런 이미지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주변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손을 벌리며 살았습니다.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이름 반 고흐는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.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고갱이 또 고흐 때문에 유명해진 것도 있잖아요. 현 시대 사람들에게. 아무튼 그 정도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서로의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. 이 고갱과 고흐의 아를 공동 생활은 예술사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요. 사실 알고 보면 이 고갱은 고흐를 동료로 대하지 않았습니다. 고갱은 고흐를 좀 ATM처럼 취급을 하기도 했고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아름다운 교류라기보다는 상처받기 쉬운 고흐와 냉정한 고갱 사이의 균형 없는 관계였습니다. 우리가 알고 있는 고갱의 대표작들은 대부분 타히티 시절의 작품들입니다. 이국적인 풍경, 신비로운 원주민 여성들. 그런데 이 화려한 이미지는 식민주의적 착취 위에서 만들어졌습니다. 고갱이 도착했을 때 타히티는 이미 프랑스의 식민지였어요. 원주민들은 프랑스의 통치 아래 고통받고 있었고 전통 문화 역시 파괴되고 있었죠. 하지만 고갱은 이 현실을 무시하고 자신만의 원시낙원 판타지를 그림으로 팔았습니다. 가장 큰 비판은 이거죠. 고갱은 타히티에서 13살에서 14살의 원주민 소녀들과 결혼했다 라고 주장했고 이 소녀들을 모델이자 성적 대상으로 이용했습니다. 이 고갱이 함께 지냈던 소녀 중에 가장 유명한 이가테하마나
라는 소녀는 고작 13살이었습니다.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명백한 성착취인 거죠. 그런 만큼 이 고갱이 이렇게 막 문란하고 그랬던 만큼 매독을 알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피부질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고갱은 타히티 체류 중에도 이런 소녀들과의 성적 관계를 이어갔고, 이 소녀들뿐만 아니라 그냥 그 원주민 여성들에게, 그래서 이 원주민들한테도 병을 전염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. 이 강렬한 색채와 단순화된 형태로 후기의 인상주의 화가를 대표했던 고갱은 1903년 프랑스령 마르키즈 제도 비하우아 섬에서 사망했습니다. 이 공식적인 직접 사인은 명확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매독의 합병증, 알코올 중독, 만성 질환과 감염, 그리고 건강 악화로 인한 심장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. 그렇다면 고갱의 작품 역시 부정되어야 하는가? 저는 이 질문에 yes or no로 이렇게 단순하게 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이 고갱의 회화가 분명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인 건 맞지만 영향력 있는 예술가라고 해서 이런 범법 행위에서 예외로 취급하는 태도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리고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도 생각을 해요. 예술가든 연예인이든 공인이든 이런 사회적으로 또 대중적으로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치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조심하고 더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하여튼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.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모두가 막 완벽하게 도덕적일 수는 없죠. 당연히 누구나 뭐 흠이 다 있겠죠. 하지만 최소한의 이런 범법 행위는 하지 말고 살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. 근데 저도 예술 바닥에서 나름 막 꽤 오래 굴러먹으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다다르게 된 이런 결론이거든요. 하여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저 역시도 뭐 고갱의 작품을 통해서 많은 것을 공부하기도 했고, 또 고갱의 회화가 하나의 분석 대상이자 교육적 자원이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그의 성취와 그의 삶을 비판적으로 보는 일이 분리될 수는 없는 문제다, 이렇게도 생각을 또 합니다. 특히 타인의 삶을 침해한 가해자가 위대한 예술가라는 이름으로만 소비될 때 이 피해자의 존재는 지워지거든요. 저도 이 예술바닥에서 성범죄 관련된 사건들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고 경험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예술가의 윤리 문제는 단순한 추상적 논의가 아니라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. 아무튼 예술가는 직업적 정체성이기 이전에 한 명의 인간이며 또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적 책임은 어떤 창작 행위로도 완전히 상쇄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제 고갱의 작품을 무조건적으로 소비하거나 옹호하지 않습니다. 고갱의 그림은 욕망과 세계관이 스며든 기록이기 때문에 비판적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예를 들어서 그 우리나라 유명한 사이코패스 누구였죠?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유모 있잖아요. 그 사람이 내가 여성들을 납치해서 이렇게 고문하고 이렇게 해서 죽였어 라는 거를 기록한 뭐 일기 같은 게 있다고 쳐요. 근데 그게 글이 너무 좋아. 글을 너무 잘 쓴 거야. 그래서 뭐 그거를 옹호해줘야 되나요? 옹호할 수 있어요, 여러분? 그게 또 현 시대니까 또 더 현실감 있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해서 예시를 들어본 건데, 하여튼 그렇습니다. 하여튼 그 작품들에는 비판적인 거리를 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검열이라기보다는 관점의 이동인 거죠. 솔직히 이 고갱이 아니어도 훌륭한 예술가는 또 많거든요. 운 좋게 고흐 때문에 더 알려진
것도 있는데 이 고갱이라는 사람이 사실 또 찾아보면은 더 훌륭한 작품도 많습니다. 저는 이제 그 다른 목소리에 더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. 이 빛나는 형식 뒤에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지를 묻는 것, 그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야말로 제가 예술을 진지하게 다루는 방식입니다. 자, 오늘 야야킴의 교양이상 처음으로 이렇게 미술 이야기도 좀 해봤는데요. 재미있게 보셨길 바랍니다.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세계 예술과 문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, 차오.